마을의 꿈 밤의 서사시 제1장 공허한 성공의 무게. 박민지는 코너 오피스 창문 너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사이 도시 불빛이 흐릿해졌다. 32살의 그녀는 사회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유명 기업에서 마케팅 수석으로 일하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워크인 옷장에는 디자이너 의류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3시간 전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성공이 가슴속 커져만 가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할머니, 순자 할머니께서 잠든 채 평화롭게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속삭였다. 마지막까지 너를 찾으셨단다. 슬픔보다 죄책감이 더 강하게 밀려왔다. 달빛 마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언제였지? 2년 전? 3년 전? 어린 시절 여름을 보냈던 전통 한옥은 분기 보고서와 고객 프레젠테이션에 가려 먼 꿈처럼 느껴졌다. 할머니의 거친 손길로 정원 가꾸는 법을 배웠던 일, 별빛 아래 속삭이듯 들려주셨던 가족과 땅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들 모두 현대적 야망의 재단에 바쳐진 희생제물이었다. 창문에 비친 민지의 모습은 낯설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 피로를 가린 고가의 메이크업, 경이로움을 보는 법을 잊은 눈, 또 다른 긴급 메일이 휴대폰을 진동시켰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손을 뻗지 않았다. 장례식은 사흘 뒤였다. 그녀는 참석해 조의를 표한 뒤 정성껏 쌓아올린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눈물을 흘리자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순자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재탄생을 위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제2장 뿌리로의 귀환. 달빛 마을로 가는 기차는 민지가 존재조차 잊고 있던 풍경들을 가로질렀다. 콘크리트 타워 대신 구릉이 펼쳐졌고 마일마다 공기는 맑아져갔다. 그녀는 그날 아침 어머니가 전해준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순자가 만지작거린 탓에 봉투는 부드럽게 달아있었다. 내 소중한 민지야.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시작된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조상님 곁으로 갔을 거야.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라 아이야. 대신 고향 마을로 돌아오렴. 네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내 목소리가 아직 네 귀에 닿을 수 있을 때 전해줘야 할 비밀들이 있단다. 편지에는 가문의 전통과 혈통에 특별한 재능을 지닌 여성들, 그리고 민지가 알지 못한 채 물려받은 책임에 대해 적혀 있었다. 마지막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달빛길에 있는 오래된 약방. 회원을 찾아가거라. 그녀가 네게 설명해 줄 것이다. 달빛 마을은 기억보다 작아 보였다. 산들이 하늘을 감싸안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전통 한옥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휘어진 지붕선들이 수평선과 실을 이루고 있었다. 공기는 소나무 향과 가능성으로 가득했는데 서울의 매연과 야망과는 너무나 달랐다. 민지의 어린 시절, 집은 변함없이 서 있었다. 나무 문은 낡았지만 튼튼했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는 민지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더 늙고 연약해 보였다. 말없이 서로를 껴안으며 설명이 필요 없는 슬픔을 나누었다. 내게 남긴 게 있어. 어머니는 민지를 순자의 방으로 이끌며 말했다. 낮은 탁자 위에는 화려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표면에는 민지가 알아볼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언제 열어야 할지 네가 알 거라고 하셨어.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 침대에 누워 제스민과 오래된 나무 향기에 둘러싸여 있었다. 종이창 너머로 달빛이 모든 것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평온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꼈다. 제3장 장례식과 첫 징후.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민지는 간신히 기억나는 이웃들이 할머니의 친절함, 지혜, 사람들이 부탁하기도 전에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내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순자 할머니는 마을의 비공식적인 치료사였다고. 의사도 도울 수 없고 희망이 사라진 듯할 때 사람들이 찾아가던 분이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녀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었어. 김할머니가 속삭였다. 눈빛이 깊은 노인이었다. 그녀의 할머니도 그랬고 그 할머니의 할머니도 그랬지. 너희 집안 여자들은 항상 특별했단다 아이야. 순자 할머니는 네가 그걸 잊을까봐 걱정하셨어. 의식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스님이 순자의 내세 여정을 위해 연부를 외울 때 민지의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방에 놓인 조각 상자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맥박치며 멀리서 그녀를 부르는 듯했다.
다른 조문객들은 부드러운 빛에 둘러싸여 나타났다. 어떤 이는 황금빛, 어떤 이는 은빛, 몇몇은 그림자가 감돌았다. 민지는 눈을 부릅뜨고 깜빡였다. 슬픔과 피로로 인한 환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의식용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은하계 전체를 품은 듯한 짙은 보라색이었다. 장례식 후 마을 사람들이 전통 음식을 나누며 추억을 이야기할 때 민지는 순자의 치유 이야기에 이끌렸다. 불가능한 회복, 할머니의 손길 아래 더 강해진 식물들, 보름달 아래 순자가 축복을 속삭인 뒤 이루어진 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는 항상 그 능력이 너에게 전해질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속삭였다. 하지만 네가 도시 생활에만 너무 몰두하길래 한 세대를 건너뛸까봐 걱정하셨지. 그날 밤 민지는 마침내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말린 약초들, 별빛을 가둔 듯한 수정들, 그리고 할머니의 손글씨로 가득한 가죽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간결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민지에게 네가 진정한 자신을 기억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제사장, 혜원을 만나다. 달빛길은 어린 시절 방문했을 때 미지근히 지나쳤던 좁은 골목이었다. 한약방은 전통찻집과 수제 도자기 가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나무 간판은 풍화되어 글자가 간신히 보일 정도였다. 문을 밀어 열자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가게의 소박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전혀 달랐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선반에는 민지가 알아볼 수 없는 약초, 뿌리, 각종 물질이 담긴 항아리들이 가득했다. 공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흙과 자라는 것들의 향기가 감돌았다. 카운터 뒤에는 민지보다 10살쯤 더 들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에는 일찍이 은빛이 스며들었고 눈빛에는 고대의 지혜를 품은 듯한 깊이가 느껴졌다. 민지 양이군요. 여자의 목소리는 산천의 시냇물처럼 음악적이었다. 저는 혜원입니다. 할머니께서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할머니께서 편지를 남기셨어요. 민지가 말하려 했지만 혜원이 부드럽게 손을 들어 막았다. 네가 왜 왔는지 알아. 순자 할머니께서 네가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면 내가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셨어. 혜원은 카운터 뒤에서 유연한 우아함으로 걸어나왔다. 하지만 먼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네가 겪은 일들을 말해봐. 민지는 망설이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빛을 뿜는 모습, 가슴 속 이상한 온기, 마을을 걸을 때 식물들이 자신을 향해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을 묘사했다. 혜원은 이 모든 고백이 아주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죽음은 네 안에 항상 존재하던 것을 깨웠어. 혜원이 설명했다. 민지야, 네 혈통의 여성들은 치유자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사람과 자연세계의 연결도 치유하지. 순자 할머니는 이 순간을 위해 수년간 준비해왔어. 혜원은 마른 약초가 석가래에 매달려 있고 숨겨진 빛의 수정들이 반짝이는 뒷방으로 민지를 안내했다. 네가 원한다면 네 진정한 교육이 시작되는 곳이야. 하지만 경고의 두 마디 할게.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예전의 삶은 더 이상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민지는 서울의 텅 빈 아파트, 의미 없는 직장,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안겨준 허울뿐인 성공을 떠올렸다. 뭘 해야 하죠? 혜원은 미소 지었고 잠시 민지는 그녀의 얼굴에 비친 순자의 표정을 보았다.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해. 땅은 네 평생 너에게 말을 걸려 했어. 이제 그 말을 들을 때야. 제5장 첫 번째 수업. 혜원의 가르침은 새벽이 오기 전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지를 마을 뒤편의 고목숲으로 이끌었다. 아침 안개가 떠나기를 꺼리는 영혼처럼 땅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생명이 느껴질 정도로 생동감 넘쳤고 그 에너지가 민지의 피부를 쑤시게 했다. 앉아. 혜원이 가장 큰 참나무 아래 다리를 꼬고 앉으며 지시했다. 눈을 감고 숨을 쉬어. 도시 생활의 얕은 숨이 아니라 네 영혼까지 닿는 깊은 숨을. 민지는 순순히 따랐지만 처음엔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무언가 변했다. 숲의 소리가 선명해졌다. 새소리와 나뭇잎 바스락거림뿐 아니라 마치 대지의 심장박동 같은 더 깊은 리듬까지. 가슴속 온기가 퍼져나가 사지를 타고 흘러. 마침내 주변 모든 것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좋아. 혜원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이제 의식을 확장해봐. 나무에 깃든 생명력, 흙 속을 흐르는 에너지, 이 뿌리들이 간직한 오랜 지혜를 느껴봐.
이미지가 민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수많은 계절을 거친 숲, 같은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세대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같은 가르침을 배웠던 여성들. 그녀는 젊은 순자의 모습을 보았다. 발견의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 거울 속에서 엿보았던 것과 같은 보라빛으로 반짝이는 손. 이 능력은 대를 거듭할수록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혜원이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설명했다. 할머니는 손길로 육체적 병을 고칠 수 있었고, 증조 할머니는 식물과 대화하며 자라게 하거나 더 강력한 약재를 생산하도록 가르칠 수 있었지요. 당신의 능력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아침 내내 혜원의 가게에서 보냈다. 외관이 아닌 향기와 기운으로 약초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며 민지는 특정 질환에 가장 효과적인 식물을 감지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올바른 조합의 재료를 만질 때면 손이 따뜻해졌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군요. 혜원이 말했다. 민지가 용도를 듣지 않고도 불안 완화용 블렌드를 정확히 알아낸 순간이었다.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오후가 되자 민지는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색깔은 더 선명해지고 향기는 더 복잡해졌으며 도시 생활을 괴롭히던 끊임없는 불안감은 기쁨에 가까운 무언가로 녹아내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혜원이 가게 문을 닫으려 준비하며 경고했다. 진짜 시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찾아올 거예요.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나요? 민지는 아직 대부분 읽지 못한 할머니의 일기와 어린 시절 침실에 놓인 수수께끼로 가득한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제6장. 첫 치유.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마을 빵집 주인 박 부인이 다음날 아침 혜원의 가게에 찾아왔다. 평소 밝던 표정은 걱정 주름과 지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손자 때문이에요. 그녀는 손을 비비며 설명했다. 주호가 몇 주째 악몽을 꾸고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들면 비명을 지르며 깨요. 의사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분명 무언가 아이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요. 혜원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 씨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아이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특별한 재주가 있거든. 민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고작 이틀밖에 공부하지 않았는데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박 씨의 절박한 표정 속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고개 끄덕이게 했다. 그들은 빵집으로 걸어갔다. 5살 준호가 구석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고 밝은 눈 아래로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지가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느꼈다. 아이에게 달라붙은 그림자. 아기는 아니지만 혼란스러워하는, 위안을 찾는 잃어버린 영혼 같은 느낌이었다. 안녕, 준호. 민지는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 눈높이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민지야. 할머니 말씀에 네가 무서운 꿈을 꾸고 있대.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랫입술을 떨었다. 내 방에 슬픈 아줌마가 있어. 밤새 울기만 하고 안 가. 민지의 손이 따뜻해졌다. 생각 없이 손을 뻗어 준호의 이마를 살며시 만졌다. 머릿속에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빵집이 지어지기 전 이 집에 살던 노파가 최근에 죽었다는 것. 그녀는 혼자서 두려움 속에 죽었고 영혼이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널 무서워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민지는 알지 못했던 부드러운 어조로 설명했다. 길을 잃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내가 그분과 이야기해볼까? 준호의 눈이 희망으로 커졌다. 나도 그분 보이나요? 그날 밤 민지는 혜원이 고르는 걸 도운 허브를 들고 빵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세이지와 라벤더를 태우며 공허한 공기에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길을 잃은 영혼에게 위로를 전하고 빛을 향해 인도하는 말이었다. 방 안의 온도가 변했고 잠시 동안 민지는 노파의 고마운 미소를 엿보았다.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이었다. 준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박 부인이 감사의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민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세계 사이의 장막 너머를 볼 수 있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긴 그 일기장을 이제야 듣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제7장. 퍼져가는 명성. 준호의 치유 이야기는 달빛 마을에 아침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며칠 만에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부터 신비로운 일까지 민지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방문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을 생활의 리듬에 빠져들게 되었다. 최 씨 할아버지의 경우 완벽한 재배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던 토마토가 시들고 있었다. 민지는 그 식물들이
할아버지의 아내에 대한 슬픔에 반응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 꽃들은 고인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할아버지가 슬픔을 극복하고 고인을 기리며 새로운 품종을 심도록 도운 덕분에 정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씨 부인은 복통을 앓는 아기 때문에 찾아왔다. 민지는 아이가 엄마의 양육 불안감을 흡수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엄마의 신경을 진정시키는 간단한 차 한 잔과 본능적인 모성애에 대한 부드러운 확신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각 치료는 민지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에너지장에서 정서적 불균형을 감지하고 조화를 회복시킬 약초를 식별하며 때로는 순전히 신체적 문제로 보이는 것의 근본 원인을 엿볼 수 있었다. 치료 중 그녀의 손은 따뜻해졌고 사람들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아졌다고 말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 혜원이 함께 약을 준비하며 말했다. 내 할머니도 며칠 만에 해내는 걸 몇 달이 걸렸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해서 그런가 봐요. 민지는 증조할머니 물려받은 절구와 절구꽁이로 말린 카모마일을 갈며 대답했다. 수년간 잠들어 있었던 기분이 들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점점 더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기업 세계의 요구, 끊임없는 성취와 획득에 대한 압박, 진정한 교감보다는 인맥 쌓기에 기반한 피상적인 관계들.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한밤중이면 의심이 스며들었다. 직장에서의 휴직 기간이 곧 끝나고 아파트 임대 계약도 갱신해야 했다. 저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고 달빛 마을에는 전통적인 직업 기회가 없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른데 치유를 중심으로 삶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 과정을 믿어봐. 민지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자 혜원이 조언했다. 네가 볼 준비가 되면 길이 저절로 보일 거야. 제8장 회의론자 김성호 박사는 화요일 아침 달빛마을에 도착했다. 그의 고급차는 전통 건축물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서울에서 성공한 의사인 그는 민간의학을 반박하는 의학 저널 기사를 위해 기적적인 치유 사례를 조사하러 온 것이었다. 민지는 마을시장에서 그를 처음 마주쳤다. 박 씨에게 준호의 회복에 대해 인터뷰 중이던 그는 회의론이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처럼 느껴졌고 질문엔 간신히 감춘 경멸이 묻어났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약초를 휘저어대는 것만으로 손자의 악몽을 치료했다고 믿으시나요? 그는 값비싼 태블릿에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분이 손자에게 평안을 찾게 해주셨어요. 박 부인은 품위 있게 답했다. 때로는 그게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하죠. 김 박사는 민지가 듣고 있는 걸 눈치채고 방 안에 가장 똑똑한 사람인 듯한 당당함으로 다가왔다. 당신이 소위 말하는 그 치료사군요. 저는 김 박사입니다. 당신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지는 그의 기운을 즉시 느꼈다. 뛰어나지만 경직되어 있었고 측정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기운이었다. 수년간의 의학 훈련은 그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믿도록 가르쳤고 신비나 경이로움을 위한 여지는 전혀 남기지 않았다.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민지는 차분히 말했다. 그저 사람들이 기분이 나아지도록 돕고 있을 뿐이죠. 의학적 훈련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치료를 한다는 건 그가 재촉했다. 사람들에게 허황된 희망을 주는 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83세의 나이를 믿기 힘들 정도로 유연한 걸음이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의사가 치료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만성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었던 분이었다. 김 박사님, 한 씨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지 씨의 일에 대해 묻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년 전 제 허리 질환을 치료해 주신 분이시죠. 김 박사는 예전 환자를 알아보고 표정이 변했다. 그는 한 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술을 권했고 그 후 거의 효과가 없는 진통제를 처방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은 허리를 곧게 펴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김 박사는 과학자로서의 사고방식으로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물었다. 민지 씨가 제 통증이 처리하지 못한 오래된 슬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 씨가 설명했다. 염증에 대한 한약을 처방해줬지만 더 중요한 건 수십 년 전 저지른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도록 도왔다는 점이에요. 정서적 고통이 치유되자 육체적 통증도 따라 사라졌죠. 김 박사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민지의 치료 과정을 관찰했다. 회의감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만성 두통을 앓는 여성을 완벽주의 성향을 다스려 치료하는 모습.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10대 청소년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모습. 노인 환자의 관절염을 완화시키기 위해 명상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날 저녁 김 박사는 민지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결과를 부정할 순 없군요. 이해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민지가 제안했다. 때로는 치유가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제구장, 뜻밖의 동맹. 김 박사는 달빛 마을의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공식적으로는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지만 사적으로는 목격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존재는 흥미로운 역학을 만들어냈다. 마을의 전통 치료사와 현대 의사가 함께 일하며 서로의 관점에서 배우는 모습이었다. 당신의 접근법은 단순히 증상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군요. 회원의 약초 정원을 거닐며 그가 말했다. 서양 의학은 종종 병만 치료하고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곤 하죠. 민지는 그가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 영혼까지 온전한 인간을 치료할 때 일어난다고요. 때로는 신체적 증상이 우리 몸이 더 깊은 불균형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랍니다. 그들은 사례를 함께 다루기 시작했는데 김 박사는 의학적 진단을 담당하고 민지는 질병의 정서적 영적 측면을 다뤘다. 이 조합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수년간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현저한 개선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남편 사망 후 심한 불안증에 시달리던 송 부인은 김 의사의 경미한 약물 치료와 민지의 애도 상담 기법이 결합된 치료로 안정을 찾았다. 박청년의 재발성 감염은 면역체계 약화와 분노 억제 경향 모두를 다룬 후 사라졌다. 김 박사는 어느 날 저녁 비공식 사례 연구를 검토하며 이건 혁명적입니다 라고 말했다. 전통적 치유와 현대 의학을 통합하면 의료계가 변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협력은 마을 밖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울의 동료 의사들은 김 박사의 장기 결근과 특이한 연구 주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전 직장에서는 그녀가 언제 복귀할지 묻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외부 세계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김 박사는 좌절감에 차서 말했다. 그들은 시간과 개인적 변화를 요구하는 전체론적 접근이 아니라 빠른 해결책과 수익성 있는 치료법을 원해. 민지는 다가올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휴직 기간이 2주 남았고 선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새로 찾은 목적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인정의 보장이 없는 길에 완전히 헌신할 것인가? 마음은 뭐라고 말하나요? 민지가 고민을 털어놓자 혜원이 물었다. 민지는 다른 이들의 치유를 도울 때 느꼈던 기쁨, 약초와 기운을 다룰 때 가득했던 오름의 감각, 치료 중 할머니의 영혼이 자신의 손을 이끄는 듯했던 그 느낌을 떠올렸다. 마침내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녀가 고백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마음은 생존을 걱정하네요. 네 마음을 믿어라. 혜원이 조언했다. 진정한 소명을 따르는 이들을 우주는 반드시 돕는 법이 있다. 제10장 선택. 비오는 목요일 아침, 민지의 상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마을 학교 교사의 만성피로 치료제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민지, 이 장기 휴가는 이제 충분해. 박 이사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삐걱거렸다. 월요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네 직위를 해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민지는 비에 젖은 마을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서울의 기업타워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평화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김씨 부인이 빵집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고 작은 준호가 그녀 곁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한 씨는 과거의 고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동작으로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세운 진료소에서 나왔는데 의미 있는 일에 대한 만족감으로 얼굴이 환했다.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시간은 없다. 월요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퇴사다. 전화를 끊은 민지는 할머니의 묘소로 걸어갔다.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한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묘비에는 순자의 이름과 생몰년, 그리고 간결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왔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는 빗물에 젖은 땅에 속삭였다. 안정과 목적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대답은
말이 아닌 기억으로 찾아왔다. 씨앗을 심는 법을 가르쳐주던 순자의 손길,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목소리, 민지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빛나던 자랑스러운 눈빛. 세상은 그들의 재능을 이해하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지만 이 집안의 여성들은 언제나 치유자였다. 그날 저녁, 민지는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달빛 마을에 남을 거예요. 어머니의 침묵이 길게 이어져 민지는 통화가 끊긴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마침내 어머니가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항상 네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지. 실망하셨어요? 민지가 물었다. 그 오랜 교육과 내가 쌓아온 경력. 아이고, 내 딸아.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행복해지는 것만 빼고 모든 일에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마을에서 기쁨을 찾았다면 그건 어떤 직업보다도 더 소중한 걸 찾은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식으로 사직을 통보했다. 대화는 짧고 불쾌했으며 미래를 버리고 직업적 인연을 끊는다는 경고로 가득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민지는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을 느꼈다. 김 박사는 약초밭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안도감과 결의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머물기로 결정했군요.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녀가 정정했다. 선생님은요? 서울로 돌아가시나요? 그는 마을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통합적 치유 접근법이 전통의학이나 현대의료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지역 병원으로 전근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가 말했다. 옛 지혜와 새로운 지식 사이의 간극을 메울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서 시작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제11장 새로운 것을 세우다. 결심을 굳힌 민지는 달빛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 치유센터를 만드는 데 매진했다. 그녀와 김 박사는 협력을 공식화하며 전통 한의학과 현대 진단 장비, 그리고 민지의 직관적 치유 능력을 결합한 웰니스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마을 중심가 근처에 위치한 개조된 한옥에 자리 잡았는데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고대의 지혜와 현대적 혁신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한 방은 기본 진단 장비를 갖춘 김 의사의 진료실로 사용되었고 다른 방은 민지의 치유 공간이 되어 약초와 수정, 그리고 그녀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평화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회원은 대대로 전해내려온 한약 처방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민지와 김 박사에게 가르쳤다. 그들은 함께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요구를 모두 아우르는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그들의 성공 소식은 달빛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다. 인근 마을은 물론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현대의학으로 치료받지 못한 질환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센터의 명성은 입소문과 김 박사가 꼼꼼히 기록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점점 커져갔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저녁 계획회의 중 보고했다. 만성 통증 감소, 정신 건강 개선, 질병과 부상 회복 속도 향상, 접근법 통합이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를 세우던 초창기, 민지는 할머니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다. 가끔은 배운 기억조차 없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복잡한 증상에 딱 맞는 약초를 정확히 처방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순자의 일기가 지침이 되었지만 점점 민지는 자신의 직감을 믿게 되었다. 그녀가 걱정했던 재정적 어려움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환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불했고 지역사회는 음식, 노동력, 자재기부로 센터를 지원했다. 김 박사의 지역병원 파트타임 직위는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했고 민지의 치유 작업은 그녀의 소박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지는 회사원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치유를 도운 각 사람은 그녀의 삶의 목적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 일은 도전적이었지만 의미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녀의 예전 직장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보람차게 만들었다. 마을을 방문한 어머니가 말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치네. 어릴 적 이후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구나. 민지는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서울에서 지내던 시절 그녀를 괴롭혔던 끊임없는 불안과 공허함이 만족감과 기쁨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 자신의 능력에서
어떤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될지 기대에 부풀었다. 제12장 사랑은 길을 찾는다. 달빛 마을에 머물기로 결정했을 때 민지의 마음속에는 로맨스가 가장 먼 곳에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치유 능력을 발전시키고 웰니스 센터를 세우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랑은 할머니가 늘 말하듯 그만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으며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김 의사와의 작은 교감의 순간들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누는 눈빛, 사례와 철학을 논의하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 나란히 일하며 긴 하루를 보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찾아온 편안한 침묵. 민지는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젊은 엄마의 어려운 사례를 맡으면서 자신의 변해가는 감정을 처음 깨달았다. 김 의사와 함께 그 여성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모두 해결해 나가면서 민지는 그의 의학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의 연민, 배우려는 의지, 환자들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에 감탄하게 되었다. 여기 오신 후 많이 변하셨어요. 어느 날 특히 긴 하루를 보낸 뒤 마을을 거닐던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너도 변했어. 그는 황혼 속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처음 만났을 땐 그냥 허황된 약속만 하는 또 다른 민간 치료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 의대에선 가르쳐주지 않은 걸, 네가 하고 있다는 걸, 네가 영혼을 치유하고 있다는 걸. 그들의 첫 키스는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혜원이 처음 민지에게 대지의 지혜를 듣는 법을 가르쳤던 바로 그 참나무 아래에서 숨 쉬듯 자연스럽고 해 뜨듯 필연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직장 내 연애의 일반적인 복잡함을 넘어선 도전에 직면했다. 서울의 동료 의사들은 김 의사의 진로 변화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그가 비과학적 치유법과 연관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지는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전문적인 협업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걸 쌓아가고 있어. 그녀가 저녁 산책 중 말했다. 우리 감정이 그걸 복잡하게 만들까봐. 우리 감정이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야.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린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같은 것을 원해. 그건 복잡함이 아니라 기반이야. 민지가 조언을 구하자 혜원은 평소처럼 지혜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함께 치료사로 일하셨어. 그녀가 털어놓았다. 순자 할머니는 네가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길 원치 않으셔서 말하지 않으셨을 뿐이야.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를 더욱 굳건하게 했고 이른 사랑을 더욱 깊게 했어. 너희들도 똑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없지. 마을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 특유의 따뜻함으로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였다. 환자들은 종종 두 사람 사이의 조화, 서로의 생각을 미리 알아채고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박 부인은 손자의 반복되는 악몽을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이렇게 말했다. 두 분은 마치 수십 년 동안 파트너였던 것처럼 일하시네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제13장 과거로부터의 도전. 민지의 평화로운 새 삶은 전 직장인 스텔라 마케팅이 달빛 마을에 법률 대리인을 보냄으로써 첫 번째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회사는 기업 마케팅과 전체론적 치유의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독점 정보를 이용해 경쟁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고용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소송 위협을 남기고 센터를 떠난 뒤 김 박사는 분노하며 말했다. 이건 괴롭힘이야. 널 협박해서 서울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지. 민지는 뒤로 한 줄 알았던 익숙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소송 비용만으로도 막 시작한 진료소가 무너질 수 있었고 장기화된 법정 싸움의 스트레스는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녀는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지는 말을 내뱉었다. 적어도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진심은 아니겠지? 김 박사가 반문했다. 기업의 횡포 때문에 네 소명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민지의 전 동료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서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일부는 지지를 표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무책임한 선택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거의 삶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 그녀를 되찾으려는 듯했다. 서울의 한 신문이 그들의 웰니스 센터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기자는 불만을 품은 의료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김 박사의 과학적 원칙 포기를 비판했고
민지를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기꾼으로 묘사했다. 전통 치료사인가? 현대 사기꾼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들의 허락 없이 찍은 불리한 사진들과 함께 실렸다. 이 기사는 보건당국의 원치 않는 관심을 불러왔고 당국은 그들의 진료 방식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평화로운 마을의 안식처는 그들이 이루려는 일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들에 의해 포위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게 두려웠어. 민지가 혜원에게 속삭였다. 바깥 세상은 우리가 평화롭게 존재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모든 세대의 치료사들이 이런 도전을 마주해왔어. 혜원이 차분히 대답했다. 할머니도 회의론자들과 당신의 일을 막으려는 당국을 상대하셨지.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알았기에 견뎌내셨어. 마을 사람들은 감동적인 충성심으로 그들을 지지했다. 환자들은 신문에 치료를 옹호하는 편지를 썼고 지역관리들은 그들의 인품을 보증했으며 주민들은 법적 비용을 돕기 위해 모금 행사를 조직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김 부인은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마을 회의에서 말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 지진은 민지가 왜 이 삶을 선택했는지 다시 깨닫게 했다. 이들은 단순한 환자나 고객이 아니었다. 사업 관계나 전문적 네트워크보다 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된 가족이었다. 제14장. 굳건히 버티다. 보건당국의 조사는 오히려 은혜로운 계기가 되었다. 진료 관행을 조사하러 온 공무원들은 김 의사가 꼼꼼히 관리한 기록, 환자들의 뚜렷한 상태 개선, 전통적 접근법과 현대적 접근법의 통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바로 이런 혁신적인 의료 모델을 장려해야 합니다. 수석 조사관이 비공개로 말했다. 여러분은 기존 의학이 종종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민지의 전 동료들이 그녀가 치유 작업에 회사 정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스텔라 마케팅의 법적 위협은 무너졌다. 몇몇은 영혼을 짓누르는 직장을 떠나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 그녀의 용기를 부러워한다고 고백했다. 당신 같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녀의 전 조수가 전화통화 중 털어놓았다. 매일 그만두고 싶지만 도약하기엔 너무 두려워요. 부정적인 신문기사는 다른 언론사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면서 역효과를 냈다. 인기 TV 프로그램이 그들의 웰니스 센터를 성공적인 의료 혁신 사례로 소개하면서 긍정적인 관심과 새로운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저녁 뉴스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던 김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때론 반대 세력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해. 우리는 사명을 더 명확히 설명하고 결과를 더 꼼꼼히 기록하며 지역사회 지원을 더 공고히 해야 했어. 민지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어려움은 운영의 핵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문성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적절한 진료 절차, 상세한 환자 기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공식적 협력 관계를 갖추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가 그들의 헌신을 시험했고 흔들림 없음을 증명했다는 점이었다. 민지는 서울을 떠난 선택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그녀의 삶이자 소명, 그리고 고향이었다.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어머니가 또 다른 방문에서 말했다. 할머니는 진정한 치유자는 역경 속에서 시험받는다고 늘 말씀하셨지. 넌 그 시험을 통과했어. 웰니스 센터는 위기를 극복하며 이전보다 더 강하고 존중받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인근 도시 의사들의 의뢰가 이어졌고 의대생들은 인턴십을 요청했으며 다른 지역 사회들은 유사한 프로그램 설립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야. 민지는 깨달았다. 우리는 의료 시스템 자체를 치유하고 있어. 사람을 치료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제15장. 영향력의 확장. 성공은 새로운 기회와 책임을 가져왔다. 지역 의사회는 김 박사에게 주요 학회에서 통합적 접근법을 발표해달라고 초청했고 민지는 국립대학에서 전통치유법 워크숍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의대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첫 발표를 준비하던 민지는 혜원에게 속삭였다. 내가 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네 경험을 믿어. 혜원이 조언했다. 넌 2해 동안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평생 동안 돕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들을 도왔어. 네 지식은 교과서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도 진짜야. 대학 워크숍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의대생들은 민지가 에너지 치유 기법을 시연하고 신체 질환의 정서적 근원을 설명하자 매료되었다.
몇몇은 자신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상담을 요청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해. 우리는 의사들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법은 가르치지만 사람을 치유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있잖아. 김 박사의 학술 발표는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갈망하는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전국 각지에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요청이 쇄도했다. 기회들을 검토하며 김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크게 확장하고 다른 실무자들을 양성하며 심지어 우리 모델을 프랜차이즈화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달빛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장의 전망은 설레면서도 부담스러웠다. 민지는 마을 진료소의 아늑한 분위기를 사랑했다. 모든 환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깊이 있는 치료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확장은 양을 위해 질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고 그들의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만든 개인적인 손길을 이룰 수도 있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혜원이 어느 저녁 대화에 물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면 치료의 깊이를 유지하는 거? 민지는 증상의 집합체가 아닌 각 개인을 독특한 존재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할머니의 일기를 떠올렸다. 순자는 깊은 치유에는 시간과 신뢰, 진정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평생 달빛 마을에 머물기로 선택했다. 중간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민지가 제안했다. 마을을 떠나지 않고 다른 치료사들을 양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접근법을 공유하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치유사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웰니스 센터를 기반으로 한 정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의사, 간호사, 전통 치료사들이 달빛 마을을 찾아 의학 지식과 에너지 치유 기법을 결합한 집중 워크숍에 참여했다. 수료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시각을 가지고 각자의 진료 현장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김 박사는 첫 수료생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우리가 양성한 한 사람이 수십 명의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고 그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파급 효과가 엄청날 수 있죠. 제16장 개인적 성장. 전문적인 성공이 커질수록 민지는 새로운 개인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끊임없는 관심과 책임감이 때로는 압도적으로 느껴졌고 그녀는 치유 작업에 처음 끌리게 했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다시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녀는 드물게 조용한 저녁에 김 박사에게 털어놓았다. 서울과는 다른 압박이지만 여전히 압박이죠. 성공도 실패만큼이나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아마도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보호하는데 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들은 업무에 더 엄격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다. 개인 시간을 위한 특정 시간을 지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약속은 받지 않기로 했다. 민지는 혜원이 가르쳐준 매일의 명상 수행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여정이 시작된 참나무 숲에서 이른 아침 시간을 보냈다. 이 수행은 그녀가 본질적인 동기와 다시 연결되고 점점 커져가는 영향력에 대한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타인을 치유하려면 먼저 자신을 치유해야 하며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네 에너지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혜원이 상기시켰다. 네가 스트레스 받고 산만하면 환자들도 그걸 느낄 거야. 네가 중심을 잡고 평온하면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테지. 민지는 또한 자신의 치유 능력의 더 깊은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일기에는 그녀가 아직 시도하지 않은 고급 기법들이 담겨 있었다. 전생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법, 세대 간 치유, 영적 안내 등이 그것이었다. 혜원의 지도 아래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 실천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를 가진 환자들도 민지가 단순히 현재 증상뿐 아니라 그 상태의 근저에 깔린 깊은 영적 업보적 패턴까지 다루자 획기적인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한 환자는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슬픔을 풀어낸 세션 후 이렇게 말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데. 때로는 몸이 마음이 잊어버린 기억을 간직하기도 해요. 민지가 설명했다. 우리가 지고 다니던 것을 마주하고 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김 박사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결혼에 대해 전문적인 동반자 관계와 개인적인 사랑을 모두 존중하는 삶을 함께 쌓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전망은 자연스럽고 옳게 느껴졌다. 마치 그가 처음 회의적인 마음으로 마을을 찾은 이후 함께 걸어온 여정의 또 다른 단계처럼 내 인생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어느 저녁, 둘이서 각자의 소명을 찾은 마을을 거닐며 그가 말했다.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말이야. 민지는 머리 위 나뭇잎을 살랑이는 따뜻한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축복을 느꼈다. 순자는 동료 치료사와 사랑을 찾았고 이제 민지도 같은 길을 따라가며 그들의 일과 마음을 모두 강하게 하는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제17장 결혼 준비. 달빛마을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은 민지와 김 선생님이 이웃들과 쌓아온 깊은 유대를 반영하는 공동체의 축제가 되었다. 마을 전체가 그들의 특별한 날을 위해 꽃부터 음식, 음악 공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려 했다. 결혼식은 원래 이렇게 해야지. 민지의 어머니는 김 부인이 마을 여성들에게 전통 결혼식 과자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비싼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사랑의 축제여야 해. 민지는 할머니의 결혼식 한복을 입기로 했다.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아름다운 비단 옷이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어머니가 옷을 입혀주시는데 민지는 순자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다. 마치 할머니가 이 기쁨의 순간을 지켜보러 오신 듯했다.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자켓의 섬세한 자수를 고쳐주며 속삭였다. 할머니가 너에게 바랐던 모든 건 목적, 사랑, 그리고 네가 속할 곳을 찾았구나. 식장은 민지가 처음으로 대지의 지혜를 듣는 법을 배웠던 참나무 숲에서 열렸다. 혜원이 주례를 맡아 전통 한국 결혼 풍습과 치유자로서의 소명을 기리는 축복을 함께 엮어냈다. 친구가 된 환자들도 지역 곳곳에서 참석해 정식 결혼식이라기보다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 박사의 부모님은 처음엔 아들의 진로 변경을 걱정했지만 마을 공동체의 따뜻함과 부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뚜렷한 행복감에 마음을 열었다. 그의 어머니는 피로연 중에 민지를 따로 불러냈다. 성우가 좋은 직장을 그만둘 때 걱정이 많았어요. 그녀는 털어놓았다. 하지만 지금 그를 보니, 두 분을 보니 이해가 가요. 지위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으셨군요. 결혼 선물은 그들의 독특한 삶의 길을 반영했다. 값비싼 가전제품 대신 지역 장인들이 만든 수제 도자기, 다른 치료사들이 보낸 희귀약초, 학계 동료들이 건넨 한의학 서적이 선물로 전해졌다. 각 선물은 개인적인 의미와 그들의 일에 대한 연결고리를 담고 있었다. 김 박사는 결혼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 삶을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별빛 아래서 춤을 추며 민지는 할머니의 죽음으로 시작된 한 바퀴의 완결을 느꼈다. 슬픔은 깨달음으로, 깨달음은 목적의식으로, 목적의식은 사랑으로 이어졌고 그 사랑은 공동체에 둘러싸인 이 완벽한 만족의 순간으로 이어졌다. 마을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전통 음악에 맞춰 흔들리며 김 박사가 물었다. 뭐 생각하고 있어? 모든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지 생각 중이에요. 민지가 대답했다. 모든 선택, 모든 도전, 모든 의심스러운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가 물었다. 민지는 그들이 치유를 도운 사람들의 얼굴들, 그들의 집이 된 마을, 할머니의 축복으로 빛나는 듯한 별들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그녀가 말했다. 함께. 제18장. 결혼 생활과 새로운 도전. 결혼은 그들의 개인적 관계와 전문적 협력 모두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왔다. 지비자 치유센터 역할을 하는 개조된 한옥에서 함께 살며 민지와 김 박사는 각자의 필요와 공유된 사명 모두를 존중하는 리듬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아침은 정원에서 명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하루의 일을 위한 중심을 잡아주는 실천이었다. 저녁은 서로를 위한 시간으로 하루의 경험을 정리하고 그들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마치 함께 흐르는 두 개울 같아. 어느 저녁 정원에서 딴 허브로 저녁을 준비하며 민지가 말했다. 따로 있지만 연결되어 각자 가진 선물을 가져와 더 큰 무언가를 창조하는 거지.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났고 이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왔다. 서울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녀의 뇌 화학작용과 영적 단절을 동시에 다루는 세심한 치료를 통해
그들은 그녀가 치유와 삶의 목적을 찾도록 도왔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어요. 그녀는 마지막 상담에서 말했다.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은 기분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들의 접근법에 위협을 느낀 이들의 감시도 불러왔다. 전통의학계 종사자 그룹이 보건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그들의 통합적 치료법이 전문적 기준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더 철저해져 방대한 문서와 증언을 요구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나쁘게 보이게 할까봐 두려워해요. 김 박사는 방어 자료를 준비하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효과적인 것에서 배우기보다는 그냥 막아버리려는 거죠. 수사 과정의 스트레스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을 시험대에 올렸다. 서류 작업과 법률 회의로 이어지는 긴 하루는 개인적인 교감의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끊임없는 압박은 환자 치료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에 효과적이었던 이유를 잃어가고 있어. 민지는 특히 힘든 한 주를 보내며 깨달았다. 우리의 방법을 방어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방법을 실천하는 걸 잊고 있어. 그들은 의식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한 관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당국과의 대부분의 접촉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환자와 관계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은 조사가 그들의 통합적 접근법을 의료 혁신의 모델로 연구할 것을 권고하며 마무리되었을 때 현명했음이 입증되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방어는 그저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뿐이야. 혜원이 관찰했다. 우리가 억지로 드러내려 하지 않을 때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니까. 이 승리는 그들의 자신감과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했다. 부부로서 첫 번째 큰 시련을 맞닥뜨렸지만 그들은 더 강해져서 사랑과 소명 모두에 대한 헌신을 더욱 굳건히 했다. 제19장 가족의 확장. 결혼한 지 2년 만에 민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기쁨과 함께 치유활동이라는 부담스러운 일과 부모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불확실함을 안겨주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녀가 혜원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싶지도 않고요. 할머니께서도 어머니를 키우시면서 치료활동을 계속하셨어. 혜원이 상기시켰다. 그 재능은 대를 이어 전해지곤 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니까. 김 박사는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책임감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민지의 걱정을 공유했다. 그들은 환자들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면서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료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이게 더 많은 치료사를 양성할 기회일지도 몰라. 그가 제안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상적인 진료는 동료들이 맡게 하는 거야.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민지는 변화하는 체력에 맞춰 업무를 조정하면서도 환자들을 계속 진료했다. 그녀는 임신 중 오히려 치유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궁 안에서 자라는 생명이 타인의 생명력과의 연결을 증폭시키는 듯했다. 한 환자가 관찰했다. 임신뿐 아니라 뭔가 더 빛나고 있어요. 당신의 기운이 달라졌어요. 민지는 임신 경험을 다른 임산부들과의 상담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태아와의 교감을 돕고 부모가 될 마음의 준비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이 작업은 그녀의 치유 능력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김 박사님과 함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벌써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신뢰에 대해, 생명 그 자체의 기적에 대해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웃들이 조언과 선물, 지원 약속을 아끼지 않는 전형적인 따뜻함으로 그들의 임신을 환영했다. 김 부인은 아기 옷을 뜨개질하기 시작했고 한 씨는 전통 기법으로 아름다운 나무 요람을 깎아냈다. 이 아이는 마을 전체가 키울 거예요. 방문 중 민지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랑 속에 자란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민지는 할머니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꼈다. 가끔은 순자가 아기를 안고 축복과 보호를 약속하는 속삭임을 전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 꿈들은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평화와 확신을 안겨주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특히 생생한 꿈을 꾼 뒤 민지는 김 박사에게 말했다. 증손자를 만나게 될 생각에 할머니도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제20장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목적. 맑은 봄날 아침, 마을 산파의 도움과 김이사의 의료 지원 속에 아기 순자가 태어났다. 민지가 딸을 품에 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완결감을 느꼈다. 할머니, 눈을 닮았네요.
산파가 말했고 민지도 그 말을 확인했다. 순자의 눈빛을 특징지었던 그 깊이와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아기의 존재는 그들의 집과 진료실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환자들은 종종 아이에게서 흘러나오는 듯한 평화로운 기운에 대해 언급했고 몇몇은 그저 같은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졌다고 보고했다. 벌써 치유자야, 혜원이 말했다. 부모가 특히 어려운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아기 순자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이 아이에게선 그 재능이 강하게 느껴져. 부모 역할과 치유 활동을 병행하려면 세심한 계획과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했다. 마을 여성들이 교대로 육아를 도왔기에 민지는 아기가 항상 사랑과 관심 속에 있도록 하면서도 환자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다.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박 부인은 옛 속담을 되뇌며 민지가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아기 순자를 재웠다. 이 마을은 이 특별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김 박사는 헌신적인 아빠로 증명되었는데 병원에 올 수 없는 노인 환자들을 집으로 방문할 때면 전통적인 아기띠에 아기를 안고 다니곤 했다. 진지한 의사인 그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딸을 다정하게 돌보는 모습은 목격한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치유자도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지가 관찰했다. 우리가 전문적이면서도 개인적일 수 있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다는 걸요. 아기의 첫 해는 치유와 사랑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었다. 민지는 환자들 부모의 걱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이 몰랐던 힘과 인내의 저력을 발견했다. 모성은 그 자체로 치유의 일입니다. 그녀는 깨달았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키우고 사랑을 가르치며 한 영혼이 세상에서 길을 찾도록 돕고 있죠. 순자가 자라면서 에너지와 감정에 유난히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고통받는 환자가 집에 들어오면 울었지만 치유 작업이 시작되면 즉시 진정되었다. 치료실에 있는 약초와 수정들에 끌리는 듯 분명히 알아보는 듯한 표정으로 손을 뻗었다. 아이가 대단한 능력을 지닐 거야. 혜원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치유석을 자신만의 논리로 정교하게 배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예견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가질 거야. 제21장 다음 세대를 가르치다. 딸이 자라면서 민지와 김 박사는 정식 견습 제도를 포함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통합적 접근법을 배우기 위해 마을에 와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 머물며 전통 치유술과 현대 의학 기술을 함께 익혔다. 우리는 단순히 치료사만 양성하는 게 아닙니다. 김 박사는 제자들이 감독 아래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치유가 전인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새로운 세대의 의료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민지는 직관적 치유 능력을 보인 젊은 여성들을 지도하는데 특별한 기쁨을 느꼈다. 자신의 능력이 처음 드러났을 때 겪었던 혼란과 의심을 기억하며 그녀는 자신이 더 일찍 받았더라면 좋았을 지도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느끼는 대로 믿어라.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지 못해 고민하는 젊은 수련생에게 말했다. 내 직감은 어떤 의료기구 못지않게 유효하다. 둘을 함께 사용하는 법을 배워라. 이 수련 프로그램은 의과대학과 전통 치유기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러 대학이 그들의 방법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요청했다. 인정받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민지와 김 박사는 마을 기반 접근법에 대한 헌신을 유지했다. 진정한 치유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민지는 의학 교육자 대표단에게 설명했다.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며 효율보다 온전함을 중시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3살이 된 그들의 딸은 훈련 프로그램의 비공식 마스코트가 되었다. 수련생들은 그녀의 존재를 반겼고 그녀는 단순한 관찰을 통해 그들의 교훈을 흡수하는 듯했다. 그녀는 종종 인형들에게 약초와 수정으로 치료를 해주며 매일 목격한 치유 작업을 흉내내곤 했다. 김 박사는 딸이 부드럽게 흥얼거리며 봉제 인형에 손을 얹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아이가 우리의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치유의 언어, 사랑의 언어, 타인을 위한 봉사의 언어를요. 훈련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다른 지역에 위성센터를 설립하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오랜 논의 끝에 그들은 달빛 마을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실천을 만들고자 하는 졸업생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면서 말이다. 우린 씨앗을 뿌리는 나무 같아요. 민지가 혜원에게 말했다.
각 세 센터는 각자의 토양에서 자라나며 지역사회에 적응하겠지만 같은 뿌리에 연결될 거예요. 제휴치유센터 네트워크는 통합적이고 자비로운 돌봄이라는 핵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며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했다. 정기적인 모임은 실천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계속 배울 수 있게 했다. 제22장 완전한 순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째 되는 날, 민지는 치유의 여정이 시작된 참나무 숲에 서 있었다. 호기심 많은 5살짜리 아기 순자가 뿌리 사이에서 놀고 있는 동안 민지는 자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던 변화를 되새겼다. 서울을 떠나 도망치던 그 두려움에 휩싸인 공허한 여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 자리에 선 이는 자신의 목적을 깨닫고 사랑과 공동체를 찾았으며 자신의 치유 능력이 길러진 바로 그 마을에서 딸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다. 할머니, 그녀는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에 속삭였다. 제가 할머니의 유산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대답은 말이 아닌 가슴을 채운 온기로 전해졌다. 첫 치유 세션 때 느꼈던 바로 그 감각이었다. 순자의 존재는 발밑의 땅처럼 실제했고 가족을 감싸는 사랑처럼 변함없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김 박사가 그들을 찾아왔다. 한 손에는 의사 가방을, 다른 손에는 순자 할머니 묘지에 바칠 꽃을 들고 있었다. 묘지를 찾는 저녁 의식은 가족의 전통이 되어버렸다. 민지의 재탄생을 촉발시킨 그 여인과 연결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증조 할머니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묘지로 걸어가던 작은 순자가 부탁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였고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엄마처럼 치료사셨어. 김 박사는 딸을 어깨에 태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프거나 슬플 때 사람들이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셨지. 그리고 엄마처럼 마법의 손도 가지고 계셨어. 순자는 수없이 반복된 가족 전설을 흡수한 듯 덧붙였다. 마법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민지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손이었지.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야. 묘지에서 그들은 신선한 꽃을 올리고 각자의 일, 가족,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다. 민지는 세대를 잇는 연속성, 자기보다 봉사를, 두려움보다 사랑을, 이익보다 목적을 선택한 여성들의 끊임없는 사슬을 느꼈다. 할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김 박사가 딸이 묘비에 꽃을 정성스럽게 꽂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분은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민지가 대답했다. 매일 그분의 축복을 느껴요. 함께 삶을 일구어온 마을을 지나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민지는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여정에 감탄했다. 모든 상실은 발견으로, 모든 도전은 성장으로, 모든 의심은 선택한 길에 대한 더 깊은 믿음으로 이어졌다. 제23장 유산과 미래 웰니스 센터의 10주년 기념 행사에 달빛 마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과거 환자들, 현재 수련생들, 의료계 동료들, 지역 주민들이 모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치유 방식 전체를 변화시킨 업적을 기렸다. 김 박사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10년 전 저는 전통 치유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겼던 회의적인 의사였습니다. 오늘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의학을 실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센터는 진정한 치유는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지는 관객석에서 8살 난 순자를 무릎에 앉히고 지켜보고 있었다. 딸은 자신감 넘치고 자비로운 아이로 자라나 가족의 재능을 물려받은 듯한 뚜렷한 징후를 보였다. 사람들이 슬프거나 아플 때를 감지할 수 있었고 어른들을 놀라게 할 만큼 직관적으로 위로해주곤 했다. 엄마처럼 치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순자가 최근 물었다. 네 마음이 부르는 대로 무엇이든 될 거야. 민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맞아. 너는 그 재능을 가진 것 같아. 문제는 그 재능을 사용할지 선택하느냐지.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한국 전역에 15개소로 확장되고 국제적으로도 확대 중인 협력센터 네트워크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각 센터는 통합적이고 자비로운 치료라는 핵심 원칙을 유지하면서 지역적 필요에 맞게 모델을 적용해왔다. 우리는 의료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접근법에 회의적이었던 저명한 의학연구자 이 박사는 이렇게 관찰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치유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 이상임을 증명하고 있죠. 70대에도 여전히 활기찬 회원은 유익한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전통적 지혜를 보존하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옛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반드시 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둘이 함께할 때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창조해냅니다. 축제가 저녁까지 이어지자 민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순자는 전통 치유의 고대 지혜와 현대 의학의 정밀함,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며 자라날 것이다. 그녀는 민지가 상상조차 못했던 선택권과 그들이 이제 막 탐험하기 시작한 영역으로 그들의 업적을 이어갈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무슨 생각하고 있니? 김 박사가 물었다. 그녀가 축제에서 잠시 떨어져 나온 베란다로 다가온 것이다. 다음 세대여. 민지는 정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더 나은 세상을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치유가 단순히 이익이 아닌 사랑에 관한 세상, 절차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세상,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지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담긴 진실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계속 자라나 미래 세대를 보호할 치유의 숲을 만들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었다. 제24장 영원한 순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 후 민지는 다시 한번 참나무 숲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을 홀로 안고 있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모여 혜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가 방황하던 기업 임원에서 자신감 넘치는 치유자로 변모하도록 이끌어준 여인이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일이 꽃피는 모습을 보셨어요. 김 박사가 민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가르침이 우리가 만났던 모든 이들의 삶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알고 계셨죠. 18살 순자가 그들 곁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이 뿌리 사이에서 놀던 호기심 많은 아이가 아닌 대학을 떠나려 준비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전통의학과 현대심리학을 모두 공부하기로 선택했고 마을로 돌아와 가족의 전통을 자신의 혁신과 함께 이어갈 계획이었다. 혜원 할머니는 항상 순환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자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조 할머니의 말투와 같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배우고 다음 세대를 가르칩니다. 장례식은 혜원의 봉사와 지혜의 삶을 반영했다. 전국 각지의 치료사들이 조의를 표하러 왔고 그녀의 가르침이 자신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다. 그들이 설립을 도운 웰니스 센터 네트워크에서도 대표를 보내 마치 확장된 치유 가족의 재회 같은 모임이 이루어졌다. 할머니는 치유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가 추도사에서 말했다.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을 기억하도록 돕고 삶의 목적과 공동체, 자연과의 연결을 다시 찾게 하는 일이라고요. 의식이 끝나고 군중이 흩어지며 마을의 저녁이 내려앉아 민지는 홀로 할머니의 묘소로 걸어갔다. 두 개의 묘비가 이제 나란히 서 있었다. 순자와 혜원, 스승과 제자, 할머니와 영적 어머니. 고마워요. 그녀는 두 분께 속삭였다.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제 재능을 믿도록 가르쳐주시고 진정한 성공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는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람이 그녀의 머리 위 나뭇잎을 스쳤다. 그 순간 민지는 두려움보다 사랑을, 이기심보다 봉사를, 이익보다 목적을 선택한 치유자들의 대대로 이어져 온 모든 여성들의 존재를 느꼈다. 그녀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직 상상할 수 있는 미래로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은 사슬의 일부였다. 첫 별들이 모습을 드러낼 무렵 김 박사가 그녀를 발견했다. 별빛은 어린 시절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던 그 경이로움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집에 갈 준비 됐어? 그가 물었다. 민지는 자신의 안식처이자 삶의 목적, 세상에 바친 선물이 된 마을을 둘러보았다. 내일이면 치유할 새로운 환자들이 찾아오고 가르칠 제자들이 생기며 수년간의 봉사로 얻은 지혜로 맞설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곳이 내 집이 된 지 20해가 되었어요. 사랑이 자라고 목적이 꽃피운 마을을 걸어 돌아오는 동안 민지는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온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서울을 떠나온 그 두려움에 가득 찬 공허한 여인은 영원히 사라지고 세상 속 자신의 자리를 알고 받은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웰니스 센터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수련생들이 결코 끝나지 않는 치유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곳이었다. 순자는 가을에 대학에 가겠지만 돌아올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가져와
고대의 지혜와 어우러지게 하리라. 그 순환은 언제나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멀리서 산들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배경으로 영원히 서 있었다. 이 치유의 계곡에서 자신으로의 길을 찾은 무수한 세대들의 증인이 되어서 민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상실과 발견, 죽음과 재생의 끝없는 순환의 일부가 되어 인간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정의하는 그 순환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었고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으며 섬겨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마을의 꿈은 그녀의 현실이 되었고 그녀의 현실은 세상의 선물로 다가왔다.